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헬스케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마 헬스케어 회사라고 하면 아직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왜 요즘에는 남녀노소 많이들 워치 같은 거 차고 다니시잖아요. 러닝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량 체크하려고도 많이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도 많이들 하시죠. 바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개인에게 맞춰 건강관리 플랜도 짜드리고 영양에 관한 분석을 통해 식단이나 영양제까지도 챙겨드리는 회사죠. 제가 예비 남편을 만난 건 업무 관계상 미팅에서였어요. 제 예비 남편은 저희 회사의 협력사인 한 중견급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개인 맞춤형 신약 개발 문제로 양사가 모여 회의를 하면서 알게 됐죠. 그러다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게 되고 점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 양가에 인사드린 적은 없지만 서로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예비 남편은 소위 말하는 스펙이 꽤나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얘기만 들어봐도 평생 돈 걱정 없이 부유한 환경에서 잘 교육받고 자라온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유학도 다녀왔을 정도라 꽤나 집이 부유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막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낸 형편은 아니었던 터라 약간은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더구나 예비 남편의 돌아가신 아버지도 의사셨고 예비 시모도 의사인 거예요. 예비 시모는 꽤 큰 규모의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었죠. 저희 둘 다 30대 후반이 되어가는 나이이기도 하고 만난 지 2년쯤 되어가면서부터는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가에서도 저희 만남을 알고는 계신 상태였지만 아직 인사를 드린 적은 없었죠. 그래서 언제 한번 날 잡고 서로 집에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도 조금씩 시작해보자는 말을 나누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생리통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생리통 심하면 막 방을 떼굴떼굴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생리통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친구들이 다 넌 복받은 줄 알라며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러다 최근 들어 갑자기 생리통이 부쩍 심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던 생리통 심할 때 느껴지는 그 밑빠지는 느낌이 뭔지를 너무 체감할 정도로 심해졌죠. 그리고 생리때가 아닌데도 골반이랑 하복부 통증도 있고 해서 이거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이었어요. 아파. 예비 남편이랑 같이 자동차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있던 날이었어요. 둘 다 영화에 집중하느라 차 안이 조용한 와중에 갑자기 골반 통증이 너무 심하게 확 와서 저도 모르게 거의 비명을 지르듯 신음소리를 냈더니 예비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사실 나 요즘 골반 통증이 좀 심해서 근데 갑자기 너무 아프네. 뭐? 아니 왜 진작에 얘기를 안 했어? 얼마나 됐는데? 제 말에 예비 남편은 걱정하면서 왜 진작에 말 안 했냐고 산부인과 검진 한번 받아봐야 하는 건 아니냐면서 본인 엄마 병원을 가보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우리 엄마 그래도 꽤 알아주는 산부인과 원장이셔. 너무 걱정 말고 진료 보고 와. 아마 별일 아닐 거야. 그렇게 예비 남편 추천을 받긴 했지만 처음엔 조금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지도 모르겠지만 시모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다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예비 남편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자기 엄마 병원이 실력도 좋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면서 추천해 준 건데 다른 병원에 가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예비 남편 소개로 왔다거나 제가 누구라거나 이런 건 안 밝히고 그냥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서로 얘기만 들었지 얼굴은 처음 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안면 트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엔 환자로만 가기로 한 거였죠. 병원에 가기 전 일단 예비시몬의 병원을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인상이 참 좋고 고운 분이더라고요. 무슨 협회 활동이나 강연도 많이 했고 거기다 마침 또 저희 엄마가 다녔던 대학 출신이신 거예요. 학번도 하나 차이라 저희 엄마랑 동문이구나 싶으니까 왠지 좀 더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아무튼 그렇게 병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산부인과 검진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 한번 산부인과 갔다가 좀 불쾌한 경험을 한 뒤로 이상하게 좀 꺼려졌던 탓이었어요. 워낙 예민한 진료인데 그런 감수성이 잘 안 갖춰져 있던 때 병원에 갔다가 받은 불쾌한 경험 탓에 기억이 안 좋게 남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나 두려움은 예비시모를 만나자마자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예비시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진료를 봐줬고 엄청 세심하게 대해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원래 병원에 가면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가진 분위기나 진료도 무섭지만 의사들이 너무 딱딱하고 차가워서 더 무섭게 느껴질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진짜 제가 만나본 의사 중에 제일 친절하고 환자에게 잘하는 좋은 의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예비시모가 의사, 그것도 꽤 큰 병원의 병원장이라고 하니 괜히 제 스스로 그려놓은 이미지가 좀 있기도 했고 시집살이니 뭐니 이런 미래의 일들도 내심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런 사람이 시모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으니까요. 자궁근종이 있네요. 환자분께서 겪으신 증상들이 근종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골반통이나 극심한 생리통, 하복부 통증 같은 것들이요.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잘 오셔서 큰 무리는 없겠어요. 그럼 혹시 수술 같은 걸 해야 하는 건 아닌 건가요? 네, 특별한 수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검진 결과는 자궁근종이었어요. 수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됐죠. 그렇게 약 처방받고 몇 번 더 진료를 더하고 하면서 저는 병원을 몇 번 더 방문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원장인 예비시모가 바빠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고요. 아무튼 그러는 동안 점점 상태가 좋아지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병원 방문이 무서워서 망설였나 싶으면서 진작에 진료 받아볼 걸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 진료 날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져서 마지막 약 처방만 먹으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수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장 나오라 그래. 원장이랑 얘기를 하겠다니까. 지금 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래요. 뭐? 또 없어? 이놈의 원장은 어째 내가 올 때마다 자리에 없대? 원장이란 게 병원에 안 붙어있고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길래 내가 올 때마다 자리에 없다는 건데. 내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이라도 해봐? 이러시지 마시고 일단 나가세요. 원장님한테 말씀 남겨놓을 테니까. 지금 도대체 몇 달째 이러고 있냐고.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갑자기 웬 사람이 소란을 피우면서 들어와서는 대체 원장이랑 언제 얘기할 수 있냐고 직원들한테 닥달을 막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계속 지금 안 계신다고 막아서며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결국 소란을 피우던 사람은 직원들에 의해 거의 끌려나가다시피 밖으로 나갔고 실내는 겨우 진정이 됐어요. 근데 병원에 찾아와 소란 피우는 사람을 보니까 괜히 다른 환자들도 좀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이 병원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다들 불안한 맘에 좀 술렁였죠. 그러다 제 옆에 있던 한 분이 간호사한테 묻더라고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혹시 뭐 여기 진료받고 문제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면 우리 불안해서 이 병원 못 오지. 그러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환자분들. 실은 원장님한테 진료받겠다고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저희 원장님이 일정이 많이 바쁘셔서 다른 분들한테 진료를 받도록 해드렸더니 계속 우기시네요. 너무 소란스러우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간호사 말이 이 병원에 의사만 4명이 있는데 원장은 외부 강연도 많고 협회 활동도 있고 해서 자리를 비울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도 그래서 첫 진료 빼고는 계속 다른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그 환자는 내가 이 병원 원장이 신문에도 나오고 잡지에도 나오고 한 걸 보고 찾아온 건데 왜 자꾸 다른 의사만 배정해 주냐면서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해줘도 계속 찾아와서는 난리를 피운다고 그러는 거죠. 뭐 어차피 다른 의사들도 다 괜찮던데 굳이 그렇게까지 원장을 고집하나 싶기도 했지만 워낙에 희한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진상 손님 중에 한 명이려니 싶었어요. 그만큼 여기 예약 잡기도 힘들고 워낙 잘 되는 병원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던 거죠. 아무튼 그 일은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러고서 두어 달쯤 지났을 때 예비 남편과 저는 서로의 집에 가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먼저 각각 찾아뵙고 나서 상견례 날짜도 잡고 하기로 한 거죠. 우선 먼저 예비 씨가부터 가게 됐어요. 아가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아주 곱네. 예비 시모는 처음엔 절 상냥하게 맞아줬어요. 그런데 제가 예비 시모네 병원에 갔었다는 말을 하자 일순간 반응이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수 씨 소개로 다녀왔는데 병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산부인과 검진이 너무 오랜만이라 좀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진료 봐주셔서 긴장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어머님 덕분에 치료도 잘 받고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말에 예비 시모는 떨떠름하게 표정이 굳더군요. 산부인과엔 뭐 하러 왔어요? 혹시 어디 안 좋은 거예요? 문제라도 있는 건가? 너무 대놓고 정색을 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웠죠. 아니, 산부인과 원장이란 사람이 산부인과 방문 좀 했다고 저러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 승수 씨가 소개해줘서 갔는데요. 자궁근종이었어요. 몇 달 전에 한번 어머님께 진료받고 그다음부터는 쭉 다른 선생님께 진료받았거든요. 약 처방받고 꾸준히 먹었더니 지금은 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이상도 전혀 없다고 나왔고요. 그래요? 그래도 좀 그렇긴 하네. 여자는 자고로 자궁이 튼튼해야 되는 건데 어디가 안 좋다니까 좀 내가 진료 내용을 한번 봐야겠네. 그 이후 갑자기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확 냉랭해졌어요. 속으로는 저도 기분이 확 상했죠. 아니, 자궁근종 정도야 현대인들이 충분히 겪을 만한 문제고 더구나 산부인과 의사면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문제를 삼으면서 기록을 봐야겠니 많이 하는 게 상식적인 대응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일반인이 그런 소리를 해도 좀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물며 산부인과 원장이란 사람이 그런 소리를 대놓고 내뱉으니 이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바로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했죠. 그러다 마침 그때 병원 홈페이지에서 본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참, 그때 뵈니까 저희 어머님이랑 같은 학교 나오셨더라고요. 학번도 하나 차이라 어쩌면 대학 때 스치듯이 인연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반가웠어요.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자 예비 시모는 일순간 화색이 확 돌더군요. 어머, 우리 때 우리 학교 나오려면 공부도 좀 하고 집도 좀 살았어야 되는데 반갑네. 이런 인연이 다 있네 그래. 그래, 어머님은 무슨 과 몇 학번이셨어요? 예비 시모의 질문에 제가 엄마가 다니신 과와 학번을 말했어요. 아, 근데 졸업은 못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당시에 학생운동에 참여하셨는데 그 이력 때문에 3학년 때 제적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옳은 일하다 당한 제적이니 부끄러울 게 없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예비 시모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운동권이라고? 무슨 운동권? 나 참. 나는 운동한다고 뛰두르고 다니던 것들 내 동무는커녕 사람으로도 안 보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더니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제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여자인데 참 대단한 일을 하셨네. 그렇게 뒤늦게 황급히 덧붙이긴 했지만 이미 속마음이 재채기처럼 훅 튀어나온 뒤인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봐도 가시돋친 말이었죠. 그렇게 자리는 다시 한번 싸늘해지고 말았어요. 예비 시모는 자기 딴엔 나름 수습해보려는 건지 화제를 돌리면서 그래서 어머님이 요즘은 무슨 일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지금은 쉬고 계신다고 했더니 아 하며 또 한 번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예비 시모였습니다. 예비 시모와의 첫 대면은 그렇게 쌍방이 서로 썩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기고 끝이 났어요. 그 이후 제가 좀 불쾌해진 티를 냈더니 예비 남편이 그런 저를 달래면서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사실 우리 엄마가 좀 학벌부심이 있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편이거든. 그래서 아마 순간적으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
왜 옛날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괜히 학벌부심 부리고 그러는 거. 요즘 사람들보다 더 심하지. 근데 그것만 빼면 진짜 좋은 분이야. 왜 당신도 그랬었잖아. 병원 갔다 와서 너무 천사 같은 분이었다고. 당신이 본 의사들 중에 최고였다며. 안 그래? 이번엔 우리 엄마가 좀 실수했어.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 엄마 평가하지 말아주라. 아마 당신도 계속 보다 보면 더 좋아하게 될 거야. 첫인상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자꾸자꾸 정들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하지. 안 그래? 예비 남편은 계속 애교를 떨어가면서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예비 남편 덕에 그래도 기분은 좀 풀렸어요. 이후 저희 부모님이랑도 밖에서 한 차례 만났는데 예비 남편이 워낙 저희 부모님에게 깍듯하게 잘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은 점점 잊혀져 갔어요. 이후 한두 번 더 만났을 때는 예비 시모가 또 처음 봤을 때랑은 다르게 친절하게 잘 맞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비 남편 말대로 그 옛날 학벌이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해 좀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그래도 보다 보니 점점 괜찮네 싶어졌죠. 예비 시모 쪽에서도 특별히 그걸 문제 삼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상견례 날짜도 잡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서두르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었어요. 아빠랑 같이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 자리에 들어갔죠. 사실 저희 엄마가 학생운동 당시에 좀 큰 사고를 입으셨고 이후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되셨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비시모가 휠체어에 탄 저희 엄마를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걸어둔 외투랑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이거 놔라. 어디서 감히?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니? 갑자기라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너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이라뇨? 제가 무슨... 당황한 저희 앞에다 대고 내뱉는 예비시모의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너희 엄마 몸성치 않다는 말은 왜 안 했어? 나 참... 안 그래도 부모 둘 다 고졸에 별 볼 일 없는 집안 같아 성에는 안 차도 내가 승수 저놈이 하도 좋다고 목매달고 결혼 허락 안 해준다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대서 꾹 참고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하다 정말 몸까지 저 지경인 등신이 나오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다. 아니 무슨 정신으로 의사 엄마가 떡하니 있는 집에 이런 것들이 시집오겠다고 감히 난리를 친 거야. 딸년도 자궁근종으로 몸이 성치도 않은데 엄마까지 저지랄이니 내가 여기 더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거 놔라.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예비시모는 그렇게 막말을 하고는 나가버렸고 결국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로 파토가 났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무엇보다 저는 엄마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죽을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전 그래도 예비 남편이 제대로 된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를 이미 한 번 본 적 있었고 몸이 불편하신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잖아요. 뭐 그걸 굳이 예비 시모한테 말은 왜 안 했나 싶기도 했지만 애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 안 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 놈은 잠시만 하고 나가 자기 엄마랑 한참 얘기를 나누고 들어오더니 저희더러 그러더군요. 저 미안한데 우리 결혼 얘기는 일단 당분간 미뤄두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강경하게 나오셔서 나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어떻게 진행하겠어. 내가 그렇게까지 강신장은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기가 막혔죠. 뭐 이런 무책임하고 줏대없는 새끼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아니 누가 봐도 예비시모가 잘못한 상황인데 지 엄마를 설득해서 밀어붙이든 아님 제대로 된 사과를 하든 하는 게 당연한 대응 아닌가요? 근데 이 새끼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더군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대충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만 까딱하는 게 전부였죠. 그 꼬라지를 보는데 내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니 싶으면서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논과 대판 싸웠죠. 됐어. 미루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네. 내가 오늘에서야 니놈 실체를 알았다. 하긴 자식은 항상 지부모 닮는 법인데 네 엄마가 저 따위식인데 너라고 뭐 제대로 된 놈일 리가 있겠냐?
미루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내가 니들 같은 본데 없는 집안하고 엮일 생각을 했던 게 잘못이지. 처음에 만나자마자 산부인과 원장이란 인간이 자궁근종 갖고 시비를 걸고 우리 엄마 운동했던 거 갖고 시비 걸고 그렇게 수준 없는 개소리 해댈 때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야, 오히려 고맙다. 너 같은 거랑 자칫하면 결혼해서 평생 엮일 뻔한 걸 네 엄마의 그 수준 낮은 짓 때문에 이렇게 걸러졌으니 다행이네. 오히려 감사할 판이다 아주. 더 이상 엮일 이유도 없고 여기서 파혼이야. 그렇게 알아. 그렇게 완전히 관계를 쪽내버렸죠. 예비 남편은 제게 매달리지도 않았고 사과조차 않은 채 그냥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이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화가 많이 나신 데다 저한테도 미안해하시고 저는 그런 두 분한테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도 저희 셋은 하마터면 그런 비상식적이고 수준 이하인 집안이랑 결혼으로 안 엮인 게 어디냐. 차라리 상견례 때 그렇게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다 하며 위안을 삼았죠. 그러던 중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저희 엄마가 나온 대학 동문회에 물품 협찬을 해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저희 회사가 동문회 정식 스폰서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일의 지원 담당자로 현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간 현장에서 저는 엄마 친구분들을 여럿 뵙고 인사도 드리게 됐죠.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동문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어머, 지연이 딸이네. 아유, 오랜만에 보는데 아가씨 다 됐다. 어머, 그럼 그걸 말이라고. 이제 시집가도 되겠네. 결혼 아직 안 했지? 내가 중매라도 설까? 에이그, 요즘 애들이 어디 뭐 선봐서 결혼해? 다 지들끼리 연애해서 하지. 그런가? 하긴 이렇게 늘씬하고 하니 남자들이 가만 안 냅두겠다. 아유, 아니에요. 너무들 가만 냅두더라고요. 저희 엄마 대학에서 중간에 제적을 당하긴 하셨지만 당시 동기나 선후배들 사이에서 인망도 좋았고 또 학생 운동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던 분들 중 한 명이기도 해서 저희 엄마를 마치 무슨 영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후 계속 연락을 이어가면서 지내는 지인분들이 많았죠. 그렇게 아는 얼굴들을 만나 인사도 드리고 반갑게 얘기를 하다가 한쪽 부스에서 저희 물건을 쭉 진열해놓고 있었죠. 그러다 물품 중에 빠진 항목이 있어 다시 확인을 하느라 차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문득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는 거예요. 동문회 한쪽에 전 예비시모도 떡하니 와 있는 거였죠. 저희한테 해대던 태도와는 달리 세상 착하고 상냥한 웃음을 지어가며 가식을 떨어대는 모습이 어찌나 역하던지. 전 예비시모는 아주 가증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수다를 떠느라 절 미처 못 보는 상태였고 저만 혼자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죠. 전 예비시모가 앉아있는 테이블은 화기애애 보이더라고요. 의과대학 동문들인지 예비시모랑 하하호호 웃으며 말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저 사람들한테 내가 예비시모의 실체를 터뜨려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정확한 타이밍이 언제일까 벼르고 벼르던 와중이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싶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에? 그래도 그런 사적인 일을 굳이 이런 데서 말한다고? 너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다 노리고 있는 바가 있었거든요. 저는 전 예비시몬의 테이블에 가 슬쩍 인사를 건넸고 그쪽에선 저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죠. 네가 왜 여기 있냐, 아는 척을 왜 하냐는 식으로 당황한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 회사에서 오늘 동문회 협찬을 하게 돼서 일 때문에 왔어요. 그렇구나. 전 일부러 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죠. 전 예비시모는 당황한 눈초리였고 그 와중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 중 한 명이 저한테 아른 체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윤지한 선배님 따님 아니세요? 예전에 한번 행사 때 본 적이 있는데 나 기억 못하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사실 엄마 동문인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봤어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났지만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런 모습에 전 예비시모는 떨떠름한 표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순간 동문회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개회 순서에서 연설을 듣겠다며 누군가 소개됐고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오른 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휠체어에 탄 엄마에 맞게 높이가 조정된 마이크 앞에서 엄마는 연설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제각기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고 박수는커녕 얼어붙어 버리고 만 건 오직 전 예비시모 한 명뿐이었죠.
저희 엄마는 대학 다니며 있었던 몇몇 재밌는 일화를 얘기하면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만은 언제나 이곳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반쪽짜리 동문이죠. 제적을 당해 졸업을 함께하지 못했으니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저를 기꺼이 이렇게 동문으로 맞아주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우리는 참 격변하는 시대를 함께 지나왔죠. 뒤에 숨는 대신 앞에서 이끌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던 저는 그로 인해 한쪽 다리도 잃었고 또 졸업장마저 잃었지만 그럼에도 제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순간들을 겪고도 저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노력했고 회사를 일구게 됐고 또 이렇게 자랑스레 키워내 이렇게 동문회에 협찬까지 하게 되는 순간이 오니 더없이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비록 반쪽짜리 동문이지만 언제나 저희 동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학생운동 당시에도 우리는 가장 앞장서 깃발을 휘둘렀던 자랑스러운 동문들이었습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우리 동문들이 앞으로도 사회에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 또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뒤에서 우리 동문들의 건강을 지탱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바로 저희 엄마가 세운 회사였어요.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 전문 경영인을 두고 있고 지금은 쉬고 계시지만 실질적 권한은 모두 저희 엄마한테 있는 엄마의 회사였죠. 전 예비 남편에게는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 저는 굳이 숨길 거 있나 싶어 그냥 말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을 전하셨었죠. 저희 엄마의 성정 자체가 워낙 입과 행동이 무거운 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이니 사람 보는 눈이 좀 더 신중하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특히 엄마는 아무리 서로 사이가 좋고 지금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해도 남자한테는 너무 잘난 점도 내 약점도 쉽게 보여주지 않는 편이 좋다는 얘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내가 너무 잘난 점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인 건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약점을 잡히면 언젠가 사이가 틀어졌을 때 그게 나한테 치명적인 독이 돼서 돌아온다고.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싶기도 했고 어차피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가까운 사이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 말이 100번 맞는 거죠. 만약 제가 엄마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걸 미리 알렸다면 그쪽에선 그런 속내를 숨기고 억지로 좋은 척을 했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평생 남편이랑 시가의 실체도 모르고 살았을 테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아무튼 저희 엄마는 불운한 시대 탓에 비록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늘 학교를 마음의 고향처럼 여겼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협찬까지 하려고 생각했고 그런 얘기가 동문회 행사 주최 측과 계속 오가고 있던 차였는데 불과 얼마 전 상견례에서 그런 무례한 일을 당했던 거였어요. 그 이후 저는 엄마에게 제가 겪은 일들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복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짜게 됐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제가 현장 지원까지 맡게 된 거였죠. 엄마의 연설 내용 끝에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냈고 오직 전 예비 시모만이 똥 씹은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복수는 모두 준비가 끝났고 오직 절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 엄마는 그런데 하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을 발견해 저는 더없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의과대학 땡땡 학번 유희라 동문에 관한 사실이죠. 저희 엄마가 그 말을 꺼낸 순간 모두의 눈이 전 예비시모를 향했어요. 저는 비록 제적당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만일 다시 20살 파릇파릇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결코 망설이지 않고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제 다리 한쪽 다시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한쪽을 더 내라면 그마저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운동했던 수많은 친구들,
여기 와 있는 우리 동문들도 모두 같은 뜻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어느 동문 하나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운동권 출신인 사람은 동문은커녕 사람으로도 안 본다고.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청춘들을 위해 싸우다 한쪽 다리를 잃은 저를 등신, 천치로 부르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까지 하더군요. 나라를 위해 몸바친 그 시절 우리 세대에게 이 같은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졸업장도 잃고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제 지난 날을 떳떳이 여겼고 부끄러움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욕만은 어찌할 수가 없더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심지어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까지 한 우리 동문에 대해 저는 극심한 슬픔을 느낍니다. 부디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욕보이고 자랑스러운 학교의 역사에 먹칠을 하는 행위는 멈췄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엄마의 연설을 듣고 있던 전 예비시모는 차마 더는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단상 앞으로 달려가서는 그만 하며 숨을 헐떡이면서 말도 제대로 못 잇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자기도 계속 앉아서 듣고 있기가 부끄러웠겠죠. 그렇게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전 예비시모에게 우리 엄마는 마이크 전원을 끄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최근에 논문 표절까지 했더라?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각오해. 그 순간 행사장 내 인원들은 모두 술렁이다 일순간 아무런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어요. 그 현장에 있던 몇백 개의 눈동자들이 모두 전 예비시모에게로 집중됐죠. 저희 엄마의 정체만으로도 놀라기엔 충분했을 텐데 이윽고 여기저기서 야유와 비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 여자가 그런 막말을 했단 말이야? 아니, 감히 뭐가 어쩌고 저째? 어디서 그딴 망언을 하고 감히 동문회에 참석을 한단 말이야? 저런 인간이 어디서 동문회의 얼굴을 들이밀어? 아마 저런 인간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운동하는 친구들 비웃으면서 혼자 뻔뻔하게 강의 채워서 성적 잘 받았을 거야.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지. 내 말이 왜 아니래? 어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여기저기서 야유와 비난이 터져나오자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전 예비시모는 그 자리에서 결국 졸도를 해버리고 말았죠. 얼마 뒤 구급차가 실려왔고 구급차가 오기 전 이미 정신을 차린 듯 보였지만 아마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전 예비시모는 끝까지 정신을 잃은 척하며 구급차에 실려 도망치듯 행사장을 떠나더라고요. 결국 그날 동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인공이 된 건 전 예비시모였고 그날 저녁 모두의 안주거리가 됐죠. 아,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속삭이며 말한 표절 얘기는 또 뭐냐고요? 그것도 좀 일이 있었죠. 왜, 제가 일전에 전 예비시몬의 병원에 갔을 때 목격한 장면 기억하시나요? 왜 병원에 찾아와서 원장 어딨냐며 난동을 피웠다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진상 환자가 아니라 전 예비시모의 표절 피해자였더라고요. 이 일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얼마 전이었어요. 일이 있어 차를 타고 지나가던 와중 전 예비시몬의 산부인과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소란을 피웠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뭐라고 적혀있나 싶어 보는데 논문 표절 어쩌고 하는 문장이 보였죠. 그런데 이내 병원에서 남직원 둘이 뛰어내려오더니 그 사람을 끌고 내동댕이 쳐버리더니 피켓을 빼앗아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뭔 상황인가 싶고 순간적으로 그때 그 간호사들 말이 진실이 아니었던 감이 확 오더라고요. 저는 급히 차를 한쪽에 세워두고 쓰러지듯 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뛰어가 잠깐 얘기 좀 나누자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모든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전 예비시모는 이 피해자가 개발한 치료법과 분석에 대한 논문을 표절해 자기 것처럼 홍보하고 심지어는 잡지 인터뷰들까지 하고 다니다는 거였어요. 기가 막혀. 근데도 사람들한테는 선생님을 진상고객처럼 말하고 다니는 거였네요.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어쩌면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고 피해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조금만 힘내고 버텨주시겠어요? 저도 나서서 같이 도울게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 부분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엄마와 연락하고 지내는 동문들 중 유명하고 유능한 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도움으로 여러 조사를 마친 끝에 전 예비시모의 표절과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곧 전 예비시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죠.
그날 동문회에 온 사람들은 엄마 또래 학번에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다들 각계각층에서 주름깨나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게다가 논문 표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도 동문이고 서로서로 아직도 잘 알고 지내다 보니 그 일을 모르는 사람도 없게 됐죠. 심지어는 논문 표절 재판을 구경하러 온 동문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같은 의사의 동문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다들 라이벌 업계 사람들 아니겠어요? 소문은 점점 퍼져갔고 소문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눈덩이 굴리듯 더 증폭이 되어갔죠. 결국 잘나가던 전 예비시모의 병원은 온갖 소문들에 휩싸여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전 예비시모랑 전 예비 남편 둘은 완전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 되고 나니까 어디 그런 집에 시집 오겠다는 괜찮은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들은 집안 좋다고 뻐기면서 나보다 더 좋은 며느리 자리 알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집안 좋고 직업 좋은 여자가 그런 집이랑 결혼을 퍽이나 하겠냐고요. 그래서 선자리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지 어떻게든 내 마음 돌려보겠다고 갖은 노력을 떨어대더군요. 게다가 전 예비시모는 평판이 완전 나락으로 간 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복을 해보겠다고 용을 쓰는 와중이었죠. 저희 엄마 마음을 돌려 동문회에서 민심회복 한번 해보려 있는 아양 없는 아양을 다 떨어대더라고요. 한날은 집으로 커다란 선물 상자가 와서는 열어봤더니 고급 선물 세트와 함께 편지가 한 장 와 있더군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 많이 내뱉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간의 비난들대로 저는 참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학창시절 모두가 옳은 일을 할 때 저는 뒤에서 제 이익이나 챙기는 데 집중했고 누군가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이룬 성과를 저는 뒤에서 베끼고 표절해 불법으로 제 이득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하윤 양과 또 저와 사돈이 될 뻔했던 윤지한 동문께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했던 막말과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어쩌면 조금은 기강을 잡고 싶었던 유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집안이라는 걸 좀 내세우고 싶고 으스대고 싶은 유치하고 치졸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 일부러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궁근종을 핑계 삼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견례에서 했던 저의 무례 역시 저의 삐뚤어지고 어린 마음 탓에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더 어른스럽고 크신 마음으로 부족하고 못난 저를 한 번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살면서 더 갚아나가겠습니다. 참 구구절절 기나긴 편지였죠. 제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었다면 이 편지를 보고 마음이 동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처박히고 난 뒤에야 빌빌 기어대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진심이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고고한 척 고상한 척하며 하늘로만 치켜들고 있던 고개가 이제야 땅으로 처박힌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도 저희 엄마도 고작 그 선물 하나 편지 하나로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크나큰 상처를 입은 뒤였죠. 그냥 말없이 내버려둘까 하다가도 엄마는 마지막 예의로 짤막한 편지와 함께 선물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저 혼자만의 일이었다면 용서도 이해도 못할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쪽에서 하신 제 신체에 대한 모독과 제 과거 행위에 대한 모독은 곧 저와 같은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 저와 같은 과거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을 대신해 제가 그쪽의 말을 용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쪽의 죄를 따져 물을 생각도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그런 식의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일 그쪽이 저희에게 전달한 그 미안함과 사과가 진심이라면 부디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을 사과와 선물로 받겠습니다. 보내주신 것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전 예비시모는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한편 전 예비 남편놈은 전화를 수십 통씩 걸어대면서 저를 설득하려 애쓰더군요. 아마 결혼시장에서 안 먹힐 것 같으니 제게 용을 쓰고 매달리는 듯 했죠. 내내 전화를 피하다 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싶어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줘서 고마워, 하연아.
내 말 끝까지 들어주라. 부탁이야. 하윤아, 나는 우리 엄마랑 달라. 그때는 우리 엄마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나 그때 그렇게 끝낼 생각 없었다? 엄마한테 가서 다시 설득해보고 다시 잘해볼 생각이었어, 나는. 내가 그래도 너한테 보여준 신뢰가 있지 않냐?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잖아. 내가 엄마 설득해서 다시... 뭐? 설득? 기가 막혀서. 야, 말을 할 거면 네 엄마랑 말을 좀 맞추고 와서 하든가 해, 이 멍청한 놈아. 네 엄마 설득해서 나랑 결혼을 해? 야, 네가 아무리 와서 석고대죄를 하고 3,000배를 해도 너는 안 받아줘. 내가 미쳤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말이야. 야, 난 니네 같은 저질스러운 집이랑 안 엮인 게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야. 니네 엄마고 너고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거든? 그러니까 2번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내가 너한테 이 말하려고 전화 받은 건데 이 시간부로는 완전 차단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행여라도 우리 집으로 뭐 보내거나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완전 신고 넣어서 접근 금지까지 시켜버릴 테니까.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더니 결국 몇십 통씩 전화를 걸어가며 매달리던 놈 역시 자기 엄마처럼 잠잠해지더라고요. 한편 전 예비시모가 논문 표절로 인해 처벌까지 받게 된 일은 동네 커뮤니티로까지 다 퍼져 이내 환자 발길이 뚝 끊겼고 그 커다랗고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병원의 수입이 뚝 끊기니 결국 다른 의사들 다 제 살 길 찾아가고 의사는 원장 혼자 남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논문 표절 재판과는 별도로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 고소도 더불어 진행하게 됐는데 그 고소는 동문회 법과대학 사람들이 무상으로 지원까지 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거니까 학교의 이름을 걸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게 맞다는 거였죠. 결국 그렇게 논문 표절건으로 처벌받고 또 연이어 고소까지 당한 데다 이대로 가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갈지도 모르겠다고 동문회장에서 만났던 엄마 후배 중 한 분이 엄마한테 얼마 전 전화가 와서 알려줬다고 하네요. 후에 듣자 하니 전 예비시모는 대학 재학 시절부터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나 봐요. 그때 그렇게 혼자만 얌체같이 성적 따박따박 챙기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소문들이 같은 의과대학 동문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 안 변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하기사 젊어서 이기적이고 속물적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철이 들고 속이 넓어지겠어요? 그냥 그대로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늙은이가 될 뿐이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자식을 길러낼 테고요. 그렇기에 비록 유학 경험도 없고 자라는 동안은 부유한 환경도 아니었지만 저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 밑에서 자란 게 의사 집안에서 유학을 다녀올 만큼 부유하게 자란 전 예비 남편 놈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비록 물질 만능이 팽배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는 세상이 될 거라는 소망을 품어보며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